소개를 드리면 한국인공지능교육센터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유튜버로 활동을 하시면서 예전에 이제 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SNS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이나 또 그런 걸 가지고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 이 챗GPT 발표된 이후로 수많은 대중 강연, 시민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지난주에 저희가 1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아주 유익한 교육이 되리라 확신을 하면서 최준원 대표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가 금방 가죠. 네. 어제 만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거의 그렇죠? 네. 여기 속도가 빨라지죠. 거기에 지금 AI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앱, 휴대폰 화면 열기.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세요? 나 페이스북 옛날에 만들었던 계정이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직도 가끔씩 쓰고 있어요 하시는 분. 그 카페나 SNS 쪽으로 간혹 가다가 꼭 그 남이 어떤 썼던 글인데 굉장히 솔깃하고 그럴듯한 글 같은 게 이렇게 딱 넘어올 때 있죠 나한테. 그러면 나는 그거 공감이 확 가면 그게 사실인지 체크 안 해보고 난 딴 사람한테 또 쏜다. 또 나 이렇게 퍼 나른다. 한번 나 그런 스타일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나도 긴가민가 해. 근데 너무 솔깃해 이 말이. 그리고 정말 그럴듯해. 이럴 때 일단 전달하고 본다. 용수 성경은 친구의 친구. 네, 다 아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진짜 같은 가짜 글이 정말 범람을 해요. 저도 깜빡깜빡 속는다니까요. 저도 깜빡깜빡 속아가지고 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특히 이번에 저기 아랍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얼마나 많은 비사실 보도가 양방에서 쌍방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러브 전쟁도 마찬가지. 뭐 여기서는 뭐 몇백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저기서는 뭔 소리냐 그러고 여기서는 뭐 드론이 날아가지고 그냥 얘네들 총살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한테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전시에는 더군다나 언론 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말 보도 하나도 믿을 게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하고 마지막 협상하는 거 보십시오. 누가 봐도 미국 완패예요, 완패. 이란 식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게 거의 지금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도 마치 뭐 미국이 허락을 하면은 호르무즈가 뚫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네거시 언론들이 그럴 정도인데 하물며 SNS 쪽은 이 쌍방 양방 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퍼뜨리는지 아세요? 팩트체크 하나도 필요 없어요. 팩트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럴듯한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들한테 그럴듯하게 뿌려서 그날 하루 띄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앵거리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팩트체크도 안 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뭐 그런 게 나왔어. 좀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푸틴이 독일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해가지고 막 떴어. 그래가지고 뭐 당신들이 전비로 뭐 1조 달러를 뭐 준비한다는데 우리가 당신같이 무식한 나라를 위해서 왜 그 희생을 해야 되는 막 그리 또 써진 게 잠깐 눈에 띄었길래 아니 푸틴이 독일을 상대로 이런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나? 왜 보내 이런 메시지를?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팩트 체크해줘 그랬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퍼블리시티한테. 팩트 체크 무조건 퍼블리시티. 퍼블리시티한테. 야 그렇더냐? 야 이거 진짜 푸틴 한 말 맞아?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이미지를 캡처를 해요. 예, 그런 말 같지 않은데 왠지 긴 것 같기도 한 예, 그런 그 좀 긴가민가 싶어가지고 팩트를 좀 체크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문자를 예, 화면을 캡처하는데 좀 전에 제가 문자 땄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갤러리에 자, 이런 글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푸틴 대통령이 독일 정부와 국민에게 보낸 메시지. 이것이 바로 무기 없이 말로 하는 결정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런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제정신이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첫째, 당신들은 이미 2조 5천억 유로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으며 어떤 진지한 경제학자도 당신들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계획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들은 우리를 상대로 무장하기 위해 1조 유로를 더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민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 바라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당신들의 나라는 매년 500억 유로의 비용을 들여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셋째, 당신들 인구의 상당수는 자전거를 타고 곤충을 먹는 것으로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심각한 정신 이상은 붙일 수 있겠지만 그 대가 또한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넷째, 당신들의 교육 시스템은 한때 먹은 적이 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교실에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어쩌죠? 당신들의 사회 기반 시설은 무너지고 있고 보수 주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읽어보세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아니 저게 그냥 이거 감정을 섞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재미로 딱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는 글이에요.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독일 국민들을 상대로 맞아, 독일이 요새 좀 하여튼 문제가 많다고 해.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런 글이 믿겨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또 이걸 또 누구한테 던져요. 이걸 또 퍼져 날라요. 사람들은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제가 퍼서 퍼블리시한테 던져주고 버프라 요 말이 사실이야? 체크해줘. 팩트 체크해줘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이거 진짜 푸틴이 한 말이야? 팩트 체크해줘. 그랬더니 이미지 내용 제가 읽어봤고요. 이 인용문이 실제 푸틴의 발언이 판단할 근거도 찾아봤거든요. 요약하자면요, 이 문구는 소셜미디어에 퍼진 푸틴의 독일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태의 글로 보이지만 공식 연설문이나 신뢰할 만한 보도에서 동일 문구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런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유통되지? 제가 한번 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시지는 전형적인 가짜 푸틴 발언 유형이라 정치, 전쟁 이슈, 여론전에 활용되면서 퍼지는 겁니다. 왜 이런 메시지가 퍼질까요? 정보전이나 여론전의 도구로 서방, 러시아 할 것 없이 온라인상에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편 주장을 강화하려고 가짜와 가장된 발언을 활용합니다. 푸틴이 독일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식의 서사는 반독일 정서와 반 EU 정서를 자극하기 좋아 정치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가 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파먹고 사는 데들이 정치 커뮤니티들.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 이상한 얘기들을 서로 막 어깨를 끄덕끄덕 해가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선거 부정선거론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한번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 믿음을 철회시키는 거는 신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신앙이 돼버리거든요. 그 자체가. 음모론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음모론을 한번 믿기 시작하잖아요. 미국 정부가 아직도 외계인을 숨기고 있어. 이번에 드디어 트럼프가 큰맘 먹고 외계인 실패 파일을 깐대.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그런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요런 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싸해. 맞긴 맞는 거 그럴듯하긴 한데 왠지 이상해. 그러면 꼭 어떻게 한다? 화면 캡처. 따라해보세요. 화면 캡처. 그리고 누구한테 묻는다? 퍼블리시티.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이걸 퍼블리시티한테 묻냐는 거예요. 수많은 앱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요 5개만 아시라고. 노트북 LM,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퍼블리시티. 요 챗GPT를 중심으로 제미나이하고 이 클로드가 LLM, 우리 AI 삼총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코딩 쪽은 거의 클로드가 앞장서서 선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화식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AI를 최초로 하여튼 이렇게 서비스화 시켜 만든 거는 어쨌든 챗GPT가 성공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제미니는 구글에서 만든 도구지만 사실상 거의 올인원 툴이에요. AI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하나만 갖고 사실은 이 제미나이 하나만 쓰셔도 AI의 거의 90% 이상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2차 AI 기반의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 노동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조금 좀 제가 여태까지 3년 반 넘게 AI 강의를 하지만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한 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함부로 다루려고 하세요? 이거 답도 없어요. 실제로. 며칠 전 아마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메타가 직원들 8,000명을 해고했다는 기사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찾아볼게요. 자, 찾기. 뭐를 하라고요? 뭘 하면 말을 갖다가 텍스트를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윈도우 키하고 무슨 키? H키. 띵. 그렇지. 내 목소리가 안 들려? 이것 때문인가 보다. 아니 근데 이거 뭔 상관이라고? 야, 이건 출력인데. 네.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요거 지금 제미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별이 반짝이는 별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이 아이가 제미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제미니 쌍둥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별. 그래서 나와 똑같은 분신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AI 쌍둥이를 만들어서 걔한테 일을 시킨다는 의미로 붙은 이름이에요. 제미나이. 미국식 발음입니다. 지금 제미나이를 쓰실 때는요.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 이 플러스 버튼을 꼭 누르셔야 돼요. 누르면 뭐가 나오길래? 여기 보면 파일 업로드 기능도 있고 드라이브에서 추가하는 기능도 있고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도 있고 동영상 만드는 기능도 있고 도구 더보기를 눌러보면 여기에 캔바스라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캔바스. 백지장, 도화지, 그리는 뭐 그런 도화지 그런 의미예요. 캔바스. 근데 요거를 갖다 이렇게 하면요, 얘가 활성화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얼마 전에 메타에서 직원들을 8,000명인가 해고시킨다고 그 계획을 발표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실제로 언제 그 집행됐던 일이야? 실제로 80명이 잘린 거야. 지금 잘리고 있는 거야. 앞으로 잘릴 거야. 그게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 이슈에 대한 얘기죠. 최근에 메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고를 둘러싼 그 이슈가 뭔지 좀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좀 리포트 하나 간략하게 만들어줘. 요 뒤에 앞에는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했고요. 이제 그 뒤에 마지막 얘기는 메타가 8,000명을 잘랐대. 혹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잘렸다는 거야, 잘리고 있는 거야, 자르겠다는 거야. 사람들은 기사를 읽으면서요. 메타 8,000명 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8,000명이 그냥 넣어줄게 잘린 걸로 생각한다니까. 팩트 체크를 안 해버렸어. 그래서 그래. 안 해버렸어. 그래서 자, 사건 6월 24일이고요. 5월 메타의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에 부서 AVA 부서 강제 재배치된 거예요. 개요는 이번 대규모 해고 계획은 실제로 집행되었대요. 현재 완료 및 후속 조치 단계에 있대. 집행일은 5월 20일이었대. 새벽부터 글로벌 전역에서 일제히 해고 통보서 나갔고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8,000명의 직원이 해고되었습니다. 과거 여기네. 추가 인력 감축 계획이 기존에 채용 예정이었던 공석 6,000개에 대한 채용 계획 함께 취소했고요. 그리고 실질적 인력 감소 규모는 요거 6,000까지 더하면 14,000명이 계획에서 없어진 겁니다. 부서 강제 이동 해고와 동시에 기존 직원 7,000명이 신설 AI 전담 부서로 강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임직원의 20%가량이 해고되었거나 직무 변경을 받은 겁니다. 보직 변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언제 조직 변동을 받습니까? 회사가 어려울 때요. 예, 회사가 어려워서 그 부서가 없어질 때. 자르기는 뭐하고 너 여기서 더 이상 할 일 없으니까 절로 가. 뭐 이렇게 이제 부서 재배치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발표된 게 5월 뭐 5월 달에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 지금 5월 20일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 달쯤 현재 오늘 기준으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거 6월 24일 기준으로 요 지금 진행된 상태. 자, 요 해고가 사회적으로 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해고는 뭐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종종 있어요. 어차피 코로나 때도 뭐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세요. 실적은 역대 최고예요. 그럼 메타가 그럼 그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못 벌어서 잘랐냐?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해고를 회사의 그 경영 부진으로 더 이상 사람을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자릅니다. 이게 제일 많은 해고 사유거든요. 그것도 아니야. 지금 뭐 작년에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요. 거의 분기 단위로 거의 15%에서 20% 이상 성장했어요. 분기 단위로. 얼마가 성장한 건데요. 역대 최고 실적이에요. 지금 메타도. 근데도 왜 해고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가장 큰 충격은 메타의 재무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는 점입니다. 메타는 직전 분기인 26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매출 563억 77조에 순이익 268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요거예요. 돈이 없어 자른 게 아니라 사람에게 줄 인건비를 아껴서 AI 그룹 요거를 엔비디아 칩을 더 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쓰겠다면서 대놓고 선언했고 그리고 메타는 올해 AI 인프라 투자 예산을 작년에 2배 수준인 최대 200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업 하나가 AI 인프라 투자에만 올해 쓰는 돈이 200조랍니다. 200조. 우리 지금 세수가 얼마가 더 친다고 지금 뭐 그 돈 누구랑 어떻게 나눠 쓰냐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사람이 AI의 훈련용 소모품이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자, 해고 통보는 당사자들에게 새벽 4시 현지 시간 기준 이메일로 전달되었고 당신의 자리가 없어졌으니 오늘 출근하지 마시고 집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라.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해고 방식, 인간 존엄성의 훼손과 기업의 잔인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고조시켰다. 자,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요거. 해고에 면한 7,000명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은 신설된 응용 AI 엔지니어링 등 두 겹에 강제 이동당했는데 내부에서는 이를 스포츠 선수 지명에 빗대 드래프트라 부르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고급 개발자들이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AI 모델 학습을 위한 코딩 문제 출제, 데이터 라벨링 같은 반복적 노가다성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이를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라며 사실상 소련의 강제 수용소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난리 다녔어요. 근데 이거의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걸어지지 않고 있는데 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추가로. 자. 그 해고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그거 말고 메타가 이거 해고하기 전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 전 직원한테 하루 내내 어떤 사이트를 가고 어떤 이메일을 다루는지 어떤 코드를 어떻게 다루는지 화면 각각의 개인 PC 화면을 전부 녹화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화 시킨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발이 문제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는 왜 없어?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구글의 그 제미나이가 갖고 있는 캔버스라는 기능인데 여기서 이쪽에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오른쪽에서 나랑 얘랑 나눈 대화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가 알아서 문서 만들고 알아서 슬라이드 만들고 알아서 코딩하고 알아서 다 해줘요. 말만 하면 옆에서. 그러니까 이 뭐죠? 전용 적는 비서가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퍼렇게 펴지고 있죠. 이게 앞에 썼던 문서에서 이 부분 수정했어요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만 주고 받으면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 옆에 있었던 문서에 자동으로 적용해가지고 문서를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해줘요. 아 그거요. 예 여기 결국 예. 내가 나를 자를 AI와 직접 과외한다는 잔혹한 모습 해가지고 해교 이면의 진짜 충격. 나를 대체할 AI를 내 손으로 학습시키는 감시 프로그램 MCI. 자 사용자가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주인님께서 지적한 직원들의 하루 일과 일거수일투족을 화면 녹화하고 데이터화했다는 의혹은 메타가 실제로 추진했던 극비 프로젝트 모델 역량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MCI라는 프로젝트명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메타 해고 사태 중 가장 기괴하고도 윤리적으로 큰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메타는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기 직전인 26년 4월부터 미국 내 직원 및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MCI라는 내부 추적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추적 및 수집의 범위,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고요. 직원이 PC로 하는 마우스의 움직임, 클릭 위치, 실시간 키보드 입력 값, 화면 무작위 스크린샷 캡처 및 업무용 앱, 웹사이트 사용 로그 전체를 수집했습니다. 이 목적이 충격적인데 이 수집의 진짜 목적은 직원의 태만 감시가 아니라 인간이 컴퓨터를 제어하고 코딩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세부 방식, 즉 워크플로우 자체를 AI 모델에 입력해서 통째로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에 대해 사내에서 AI 모델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직접 보고 배울 때 가장 잘 학습한다고 뻔뻔하게 옹호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느낌 오세요? 내 어디 가서 쇼핑이나 하고 놀고 있나? 쟤 어디 가서 딴짓하면서 일하는 척 돈 받아가지 않나? 이걸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다 어떻게 24시간 일하는 시간 내내 녹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상의 AI한테 그 사람의 업무 스킬을 다 이전시키기 위한 학습용이었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저 작업이 끝나면 쟤는 토사구팽 아시죠? 네, 사냥이 끝나면 그 사냥개는 어떻게 한다? 잡수신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잘립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자르기 위한 나의 행동 감시에 나보고 동의하라고? 와 저 얘기 듣고 나서요 제가 근데 이제 오늘의 메시지 아까 있잖아요. AI가 발전해가지고 생산성이 고도화되고 진짜로 사람의 일을 AI나 로봇가 대체하게 되면 과연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제기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저 사건. 어차피 잘립니다. 8,000명이. 이미 잘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걔네들은 이메일로 그 전날까지 전혀 통보 안 해요. 그냥 출근하는 날에 오늘부터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짐 싸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 회사의 로그인 자체가 다 막혀요. 아예 자기와 연관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 자체가 다 박탈돼요. 그 순간. 미국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라고 뭐 남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이게 문제는 메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이면요. 세계 최고급 그 엔지니어들이에요. 최고급 개발자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애들이 못 들어가서 안달리는 회사들가 우리가 삼성 못 들어가서 안달하듯이 거의 메타,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어디죠? 뭐 아마존이나 저기 또 하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야말로 개발에 관한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는 뛰어난 거의 천재급들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 천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걸 AI한테 이전시키고 그 천재는 자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들 천재들도 저렇게 잘려나가는 상황인데 하물며 법인들이야 일반인들이야 뭐 거기서 자른들 그거 거기서 우리가 만든 AI랑 뭐 비교해서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이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의 이 강의안 이거 잠깐 보여주고 나서 요거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요건 문제제기라는 식으로 그냥 흘려만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이게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 있고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하 저거 정말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겠구나라고 묻는 정도면 돼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넘어가자. 오케이. 자, AI는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단순한 도구의 수용을 넘어 일터의 이익과 전환 비용을 통제해야 됩니다. 권력 관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어요. 지금 실행형 AI가 실제 노동 현장과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대신하는 순간 이제 이 노동 관계에서 주종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를 수 있는 이제 경영자와 잘릴 수밖에 없는 이 노동자를 딱 이제 나눌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왜? 잘라도 그 노동을 AI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업 당연히 재조정되죠. 아까 7,000명이 부서 이동, 강제로 부서 이동 됐잖아요. 과업 단위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고 생산성은 재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과 비용 당연히 기술 혁신의 이익은 그 경영진 및 주주. 그러니까 이 경영진이 무서운 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주주, 그 회사를 복식한 빅테크 기업들의 그 주주들의 복식과 막대한 전환 비용에 따른 이 감당자를 끊임없이 질문한 이게 뭔 뜻인가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필요하냐? 시민의 결집이 필요하다. 수동적인 적응을 넘어 공정한 규칙을 세우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 이제 다시 한번 요구되는 그런 타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인공지능은 지식노동자의 고유한 일자리마저 전면적으로 파괴하는가?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파괴되는 건요. 제가 일 시켜보면 알아요. 이런 일 하다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한테 요새? 야, 그걸 왜 내가 해? 너 하라고 돈 주고 있는데 네가 그 일 네가 하라고 내가 지금 남들 지금 3만 원밖에 안 쓰는 비용을 내가 5배를 줘가면서 100불을 내고 있는데 왜 100불을 네가 받으면서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그래? 네가 해. 그러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버릇이 항상 주인님한테 알려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가 해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된 영역들은 거의 이제 AI가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가치 판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될 때 얘한테 맡길 수 없다고요. 근데 법률 그다음에 의료 판독, 방사선 사진 판독 얘가 훨씬 잘해요. 의사들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 집에 가서 쉬세요. 얘한테 맡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만에 하나 AI가 판독한 게 실수가 나오면 그걸 누구한테 책임지? 무슨 얘기예요? AI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인간의 손에서 다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의 역할은 결국 인간의 역할인 겁니다. 오류 비용 이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 많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기껏 앞으로 3년 4년이에요. 3년 4년 안에 기존의 일자리가 거의 20% 이상은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할 거다라고 지금 갑니다. 인공지능만 도입하면 곧바로 생산성이 폭발하는가? 안 됩니다. 한번 혹시라도 여기 주변에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 중에서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AI 막 써보게 돈 주고 막 하는 그 선장님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한테 막 끌어도 한 달씩 끊어주고 막 이차집도 써보게 하라고 막 하고 돈 주고 해보라고 그래요.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아세요? 안 올라가요. 미안하지만 돈은 거의 한 사람 목 이상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생산성은 안 올라가요. 신기하죠? 왜? 배우는데 이 단절의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옛날에 작업하던 방식이 있는데 그걸 새로운 도구를 지어줘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도구를 익히는데 절대적인 그 학습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딱 주자마자 그냥 갑자기 능숙하게 얘가 어저께까지 불도저 운전을 못했는데 오늘 운전면허증 줬더니 얘가 오늘부터 갑자기 운전을 잘하네? 이런 일 없어요. 막 헛짚어 보고 또 땅 파보고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삽질을 하다가 이렇게 파니까 제대로 파이네라고 도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단절이라고 해요. 단절.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도구가 새로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상승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요 기간을 버텨야 되거든요. 학습 비용, 여기에 그 익숙해지는 그 비용, 요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이거가 뭐죠? 돈이 뭐 넉넉하거나 뭐 인내심이 좀 충분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안 그런 분들은 그거 도입해 봤는데 돈만 나가고 야 생각상 뭐 2배 세 올라간다 했더니 10%도 안 올라가더라. 끊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버티는 조직과 중간에 포기하는 조직 간의 갭이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륵이에요, 계륵. 안 하면 언젠가는 뒤질 것 같은데 해도 그렇게 빨리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보장을 쉽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보편화는 노동시장을 평등하게 열어주고 있는가? 평등하기커녕 대중화된 직군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됩니다. 앞으로 이 AI 기능이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들의 이 숙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AI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과 다룰 줄 아는 사람 간의 생산성 격차는요 무지막지하게 벌어집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AI를 지금 한 3년 반 전부터 지금 공부를 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하던 어떤 그 업무량에 대한 소화 능력, 처리 능력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면요, 믿거나 말거나 그 당시에 비하면 제가 한 5배 정도는 업무 처리 능력이 높아졌어요. 이런 걸 보고 증강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라도 알아놓으세요. Augmented Human이라고 그래가지고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AI를 도구로 삼으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그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쓸지 않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필요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임과 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채용할 때 누구를 채용하냐고요. 누구를 채용해요? AI를 잘 쓰는 사람을 채용해요. AI를 못 쓰는 사람은 아예 뽑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AI를 못 쓴다는 이유로 잘 쓰는 사람한테 자리를 뺏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빼앗는 거지 AI가 사람을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갭은 더 벌어지고요. 정말로 일을 잘하는 아이는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얘는 AI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5명, 10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하는데 그러면 임금 5배 달라고 줘야지. 상대를 5배는 안 달라고 하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딴 사람보다 더 줘야지 걔가 우리 회사로 오지. 안 그러면 딴 회사 갈걸요? 인재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앞으로 AI를 잘 다루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보존시킬 건가, 우리 회사에 채용을 시킬 건가가 앞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크게 이제 겪는 남아있지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점점 더 벌어질 거고요. 격차는 청년들 주겠죠. 이 친구들은 사회 경험을 해야지 뭐 어떻게 좀 뭐라도 좀 이렇게 숙달이라도 되고 뭐라도 좀 기초지식을 쌓고 할 텐데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안 뽑아버리니까. 이게 기형적 고숙련 요구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시작부터 초보자들은 아예 뽑질 않아. 그냥 이 시스템을 잘 아는 그 경험자를 뽑으려고 하면서 지금 실제로 어떻게 버티고 있냐면요. 이 최근 3년간 이 인공지능 노출 업종에서 15세, 29세 청년 일자리는 벌써 20만 개 이상 실종됐습니다. 이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 50대 이상의 유경험자들이 이걸 채우고 있어요. 이 자리를. 청년들이 들어가야 될 원래 같으면 청년들이 신규 채용돼야 될 자리에 50대 이상의 그 업무 유경험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고요. 왜? 그 사람들한테 AI 시키면 되거든요. 이래요, 실제로. 지금 이게 언제부터냐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년 말에 챗GPT가 나오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AI가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24년 초쯤에 이게 이 크로스가 일어나요. 뭐죠? 여기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취업률이 청년 취업률을 갖다 이렇게 엎어버리는 이게 골든 크로스가 아니죠. 이런 거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거든요. 데드 크로스. 죽음의 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는 데 반면 청년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통계 한번 찾아보세요. 퍼플렉시터 해가지고 최근 5년 동안 50대 이상 아니면 40대 이상의 그
그 뭐지 장년 노동자와 40대 미만의 청년 노동자 간의 그 이제 고용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그래프 좀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예, 글로벌 저기 그 EU 뭐 이런 그 OECD 국가 다 이렇습니다. 요 시점이 거의 다 24년 예, 중반 초반 이쯤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벌써 2년 지났습니다. 벌써 2년. 자, 화이트 칼라에 밀려난 자동화의 칼날에 육체노동 현장도 덮친다. 그러면 저기 수리공들은 아주 괜찮다고요? 아, 중국의 요새 로봇 춤추는 거 보세요. 걔네들이 지금 이렇게 손동작을 조금 못해서 지금은 춤이나 추고 있지만 격투기나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그 배관공들, 수리공들이 하는 정도의 이 나사 조이고 볼트 너트를 이제 다룰 수 있을 정도 되면요. 이거 로봇 암8이라고 하잖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얘가 이래 보여도요. 요런 선반 있죠. 요따만한 지붕까지 올라가는 요런 선반 하나 여기 얹으면요. 그냥 이제 수평으로 그냥 갖다가 사방에서 조절하면 하는 아마존의 대표적인 그 뭐죠? 이동 로봇이거든요. 물건 그 뭐라고 그러지? 파레트라고 그러죠. 파레트 적처해가지고 한꺼번에 옮기는 그런 아이거든요. 다 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다크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아예 공장에 불을 안 켜. 왜? 얘네들이 움직이는 노선은 다 전자 제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조명이 필요 없어요. 뭐하러 에너지 아깝게 빛 뭐하러 켜?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나 되니까 눈으로 보려고 그 조명을 주죠. 기계들이 움직이는데 조명이 뭐가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아예 공장이 깜깜하다고 그래서 그런 걸 다크 팩토리라고 그래요. 이런 수준이 되고 있어요. 제조국가의 거대 충격. 현장 노동자의 입체적 보호망이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급등하는데 왜 우리 가게의 지갑은 양이 빠질까요? 진행의 역사를 오릅니다. 유효 수요 붕괴를 막고 경제적부가 식물시장에 돌도록 시장 자율 방관을 멈추고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쨌든 일을 해야지 임금 노동을 어떻게 한다고 해야지 그거를 명분 삼아서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일도 안 하는데 누구한테는 어떻게 돈을 줘요? 그러면 또 일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만 남게? 이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그 무노동자한테 노동하지 않는 자한테 임금을 주는 행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거부감이 아직도 우리도 있거든요. 이번에 저번에 뭐였죠? 우리 선거 때인가? 누구 저기 그 기재부 장관이었나요? 이번에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 쪽에 그 세금 많이 남아가지고 돈 좀 나눠 쓰려면은 어떻게 국민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지 않냐? 그냥 그 한마디 했다가 무한 공산주의 같은 소리냐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욕을 먹은 적 있죠. 예. 아니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그 올해는 팔아가지고 남기는 그 이익으로 남는 세수만 추가 세수만 지금 20% 가까이 될 거라고 그러죠. 19.7%인가 17.9%인가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까지 가면 현재 그 반도체 가격이 유지됐을 때 그 20%의 부가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거치는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들만 다 먹이라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거나 앞으로 잘려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적 보호망이 있어 어떻게 막아줄 건데?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 소멸하는 시대, 국가의 세금 수입 구조는 국한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나마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AI 산업 현장에서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어떻게 노동자들이 지금 잘려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세금이 더 거치는 이상한 지금 희한한 지금 시점이 있는 거거든요. 현행 노동 소득 세입 구조나 이런 게 지금 했기 때문에 로봇과 AI가 늘어날수록 사실상은 급감해야 됩니다. 국가 세금이 급감해야 정상이에요. 왜? 아니 일꾼 이 세금을 누가 내는데 사람이 내요. 기업은 물론 법인세를 내지만 법인세를 내는 이유는 거기서 이익을 내는 건데 이익은 사람을 임금고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내는 건데 이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내게 되면 이제는 이 세금을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머리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 그러면은 뭐 기업에 있는 법인세만 갖고 먹고 산다고? 그렇게 돈 낼 수 있는 법인이 몇 개나 된다고 우리나라.
결국은 다 주민세 내고 그다음에 뭐 국세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 주머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세금을 모아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건데 아니 내가 지금 일을 못하는데 어디 가서 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내냐고요. 그리고 세금 뭐 벌이도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어떻게 세금을 매겨. 그러면 이제 복지는 그 재정 고갈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더 못 먹고 살 거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텐데 그래서 이거 인류가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희한한 그런 지금 실업 사태와 그 이런 노동 현장의 문제점들이 지금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타임이죠. 노동의 위기, 개인의 역량 부족과 뼈를 깎는 자기 개발의 책임으로 돌리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와서 두 번에 걸쳐서 AI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설명을 하고 갔다 한들, 자, 다음 주부터 AI 그 작심하고 내가 돈을 그동안 저축을 까서라도 내가 그 AI 공부해 보겠다. 자, 결심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대학교 졸업반 아이들도 제가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야, 니네 학점 아무리 많이 받아봐. 아무리 좋은 A+, 뭐 다 전과목 A+ 받았다고 해봐. 그거 회사에서 받아줄 거 가니? 내가 인사 담당, 내가 가끔 내가 면접 요구를 차출 받거든. 가면 뭐 물어보는지 알아? 혹시 AI로 뭐 앱이라도 하나 개발해 보셨어요? 포트폴리오 혹시 있어요? 링크 좀 줘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당신 뽑을 이유가 없는데? 업무가 다 지금 AI로 바뀌고 있는데 당신이 AI를 쓸 줄 아는 게 없대는데 내가 당신 왜 뽑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졸업반 애들한테 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안 겪어봤거든. 안 겪어봤거든. 이런 일이 벌어져. 자, AI 기술 발전 이면에서 파생된 실직과 전환기의 고통은 노동자만의 몫일까요? 불가피한 직업 이동의 충격, 흡수할 임금보험과 맞춤형 전환수당을 확립하라. 당입니다. 당인데 이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아직 저걸 문제가 될 것 같아 라고만 얘기하지 실제로 지금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이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순간 끝까지 살아남을 인간 고유의 역량은 무엇인가? 이 얘기 많이들 물어봐요. 그래도 사람이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맞어요. 있어요. 아까 있잖아요. 책임지는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게 딱 여기입니다. 휴먼 터치. 사람이 사람을 케어해 주길 원할 때. 사람은 곧 죽어도 사람 냄새가 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그 직종이나 직군이나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 인간적인 로봇을 만들어내면 또 그것도 많이 대체가 되죠. 어쨌든 고도의 윤리적 판단,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해결, 그 다음에 대면 협상, 뭐 영업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복제 불가능한 영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만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앞으로 이 노동 그 시장 재배치는 불가피해요. 그래서 AI가 혹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시장은 그다음 많지 않아요. 해보시면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문제는 그 로봇이나 AI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새롭게 또 생겨나는 일도 물론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처럼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 뭐 기계와 전자화 뭐 이런 쪽에서는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었거든요. AI 시대는 인간의 손이 필요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을 재교육시켜가지고 그 업무를 대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게 지금 이번 실업, 그 다음에 다가오는 미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우리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단단했던 동료의식을 해체하고 있다. 파편화된 원격 관리에 저항하고 일도 안팎의 연대와 접촉망을 강력히 복원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낡은 법을 고쳐서 기술 민주화를 앞당기고 혁신의 지향점을 인간의 존엄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 당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와 밥것의 미래, 끝내 기술 권력의 선의에 맡겨둘 것인가 말이겠습니다. 협상 구조를 먼저 선정하고 공공복지망에 대한 요구를 미리 전 염두에 둬야 되고 여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끝. 여기 1부 끝이에요. 1부 끝.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 태극기를 든 한국의 우리 그 국민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원래 페이지는 뭐였을까요? 잠깐 삭제해 볼게요. 원래 이 노트북 LM이 저한테 처음 만들어줬던 이미지는 요거였어요.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잘 보세요. 노트북 LM은 누가 만든다고요? 구글이 만들어요. 구글은 어느 나라 거? 미국 거. 미국에서 자, 이 노동의 미래에 대한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요런 사진을 넣어준다니까요. 미국의 흑인 뭐 어떻게 보죠? 인종 갈등 다 초월한 전 세계 연대 뭐 이렇게 우리 건 아니지. 자, 그러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뭐 흑인의 미국의 백인의 막 이렇게 나온 이 장면을 어떻게 한국인의 태극기로 바꿔놨을까요? 누구를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너 어느 AI? 챗GPT. 자, 보세요. 챗GPT 나와라. 챗GPT 나와라. 이렇게 합니다. 자, 네. 이거 끊겨 있어. 챗GPT에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기능들이 그 아까 이제 우리 제미나이로 제가 보여드렸지만 챗GPT가 제미나이 못지않게 갖고 있는 강력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림을 그려내. 근데 그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다 글씨도 쓸 줄 알아. 대단하네. 보세요. 챗GPT 이미지 2.0 응용. 여기 PPT 표지 본문 수정. 자, 잘 보세요. 예.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 이게 지난주에 했던 그 표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자, 이렇게 나오는 사진. 이거를 그대로 쓰자니 민망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논하는 자리에서 미제 사진이 나와가지고 이거 영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세요. 텍스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단의 시위 연대 이미지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한국인 거리 투쟁이나 탄핵 반대 시위 장면과 같이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한 집회 시위 이미지로 바꿔줘. 그러고 나서 얼마 기다리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요. 15초에서 20초 정도면 땅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바로 짱 하고 나옵니다. 뭐 이것만 되는 줄 아세요? 자, 그 다음 요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 수원 그 공동체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합니까? 2부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2부가 대응책이에요. 대응책이 한 10장 나와요. 그 중에서 쭉 나오는데 뭐 이렇게 수원론, 뭐 수원권, 뭐 이렇게 한글이 막 이렇게 있는데 다 좋은데 한글이 깨지잖아요. 요거 구글에 현재 나노바나나 2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나노바나나 프로가 지금 이걸 그림을 그리는 아이인데 이미지는 잘 그리죠. 지금 막 거센 이 외세 빅테크 기업의 파고를 우리의 전통 한국의 그 단결력으로 막아내고 여기에 영화미소 꽃을 피운다 이런 식의 지금 스타일을 잡아낸 거라고요. 아니 저 정도 이 상상력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강공 포스터 그리던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때 저런 거 그 뭐죠 아이디어 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었는데요.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도 없이 만들어 얘는. 자 근데 여기 한글이 깨지는 게 영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번에는 텍스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아래쪽 전통 문양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 중에서 한글이 깨진 문양 조각들의 이미지를 글씨 대신 다른 한국 전통 문양 이미지로 바꿔줘. 글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모두 문양 이미지로 대체했으면 좋겠어. 라고 바꿨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띵. 나머지 그대로 놔두고요. 아까 한글 이상이 깨졌던 거 있죠. 그 부분만 쫙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이 디자인 작업이나 이 편집 작업의 의미를 말로 설명해주면 다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딴 페이지는
다 이게 전면이 저기 블루 컬러로 쫙 깔려가지고 무게감이 딱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25페이지 중에서 유일하게 얘만 반쪽이 허옇게 나왔어. 꼴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왼쪽에 흰색 바탕 다크 블루 패턴 배경색으로 통일해줘. 그랬더니 뭐 이런 건 뭐 수정할 것도 없잖아요. 뭐 이미지 수정도 아니잖아요. 색깔만 칠하면 되는데 뭐 어려워. 예,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얘 하나만 달랑 튀어있던 아이는 이제 이게 싹 사라지죠. 자, 이런 작업들을 그냥 쉽게 해요. 혹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유튜브 만약 그 우리 다 찍고 나서 그 대표 이미지 올리는 걸 썸네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엄지손가락만 긋는다고 그래요. 썸네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썸네일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챗GPT 2.0이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뭐 여기 보세요. 여기 썸네일을 만들어 줬는데 내가 원치 않는 모델이 아까 이제 5개를 막 저기 꼬게 해야 된다고 막 했잖아요. 네. 강추일, 오순위. 근데 여기 있는 아이콘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퍼플리시티, 여기 노션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야, 위에 그림에서 우측 상단 박스 영역 브랜드 아이콘 아래 설명 캡션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 스크롤 좌에서 우로 아래 순서대로 이 제목을 고쳐. 챗GPT 코덱스라고 바꾸고 클로드 코어이라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문장에서 요 밑에 있었던 요거 이름만 가지고 그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 이름만 싹 바꾸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저 이미지를 바꿔달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알아듣고요. 필요하면 로고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썸네일 하나 만들어줘. 자 이런 얼마나 단순해요. 유튜브를 쭉 한 다음에 야 달공학당 AI 공부방 5회차 바이브 코딩의 시작 북독방 멘트 생성기 260 공사 요 내용으로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하나 만들어줄래? 라고만 얘기하면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 그냥 여기서 얘한테 주는 정보는요 유튜브 썸네일 하나 만들어줘. 내용은 요거야. 그러면 날짜는 이거란 얘기고 회차는 요거란 얘기고 요거의 아이콘은 요거란 얘기구나. 난 제목은 요거네. 그러면 제목을 가장 강조를 하고 여기에 그 꼭지명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째 순번 붙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요것과 연관된 얘기를 이미지에다 그려주면 되겠네.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알아서. 혹시 뭐 그려보고 싶은 이미지 하나 있습니까? 뭐 이미 그려놓은 거 보면 별로 실감이 안 나실 거니까 즉석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 만들어 드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거 하더라고. 교수님, 국회 대머리가 열리면서 그 안에서 마징가 제트가 올라오는 장면을 만들어 주세요.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하라면 합니다. 자, 그래서 2부 마저 들리면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죽으라고?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요겁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가 저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람이 통제하기가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뭐 암만 이걸 통제를 하려고 한다고 해봐도 기술 경쟁을 뭐 어거지로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경쟁이 고도화돼서 새로운 그런 기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자 이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10장 정도 더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독식하는 AI 시대 단순히 현금 지급만으로 분배의 길을 넘을 수 있는가? 기본소득 얘기 계속 나오죠. 기본소득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후적 푼돈을 넘어 보편적 기본 연산력과 국부 펀드로 생산수단을 탈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공 펀드와 연산 토큰. 앞으로 AI를 쓸 수 있는 그 기능과 그 능력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 내지는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용권이 그 기회가 차이가
갭이 발생하게 돼 있고요. 그 갭이 발생하는 만큼 이 생산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유료짜리 3만 원 하나 쓰는 게 겁이 나겠지만 저는 지금 클로드 하나만 쓰는데도 지금 100불짜리 맥스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100불이면 15만 원이 넘어요, 우리 돈으로. 지금 여러분 쓰는 3만 원을 5배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다 기본 다 유료로 써요. 그러면 못해도 월 30만 원을 기본으로 나가고 조금만 연간 결제로 막 나가는 날이 돌아오면요, 그때는 막 40만 원, 50만 원도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300만 원어치 일을 시키면 얘한테 300만 원어치 일을 시킬 수 있으면,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30만 원은 내가 쓰는 돈의 10분의 1밖에 투자비 안 하고 90%를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AI 공부를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3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 왜? 내가 3만 원에 어떤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더 안 쓰게 돼. 이게 엄청난 이제 이게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혜택을 못 배워서 혜택을 느낄 수가 없으니 돈을 3만 원 쓰는 것도 막 아까워가지고 안 쓰게 되고요. 저쪽은 30만 원을 쓰고도 그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되니까 그거 하나도 아낌없이 막 쓰게 되고요. 그럼 이쪽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할 뿐더러 이제 더 AI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자주 쓰게 되면 얘는 생산력이나 이런 게 더 커져버리고 아주 신기한 지금 이 악순환이 이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토큰이라고 해요.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버스 토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넣으면은 가운데 공소리가 있었잖아요. 이거 넣으면 한 장씩 태워줬잖아요. 요거를 전 국민한테 나눠주자는 거예요. 보편 토큰제. 그냥 단순히 야, 너 굶어 죽지 마. 기본소득 보장해줄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이 AI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기회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로 이 생산력과 산업 능력치가 갈려버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기회 균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삼성전자의 이익분의 몇십 프로 떼가지고 이건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토큰 사용권을 보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지 단순히 너 소득이 없으니까 얼마 보전해 줄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에 있는 생산 수단으로서의 그 능력치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독점 빅테크 시가총액의 몇 프로를 공영펀드로 전환해가지고 디지털 시민자산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들이에요. 저런 제안들이. 지금 미국의 이렇게 책들을 보면 노동이 대체되는 AI나 로봇이 대체됐을 때 도대체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임금 소득을 대신해서 어떻게 소득을 보전해 줄 거냐, 뭐를 명분으로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배분 방식이냐를 놓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식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 AI를 통해서 로봇을 생산하거나 AI를 생산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의 주식을 국민주처럼 쪼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는 그 회사일수록 더 세금 경감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전 국민 AI 주식 분배제 이런 제한 아이디어를 내는 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전 국민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이 노동 분배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에요. 초고밀도 노동 로봇 자동화가 현장 일자리를 삼키는 지금 우리의 도시는 이대로 안전할까? 압도적 연대로 수원형 로봇 특별 과세 조례를 갖다 만들어요. 혹시 여기 이 기초단체나 이쪽에 의원으로 가신 분 계세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청년들을 어떻게 하든가 공공의 민간 펀드를 만들든가 특별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태든 간에 이 AI 그 수당을 공공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거기서부터 지자체 조례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해외에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와 협업을 지향하는 기본 전산망이 빅테크의 사용물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시민, 기업, 정부가 차별 없이 매끄럽게 소통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만들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자비한 데이터 추출 자본주의에 맞서서 우리 스스로 연대해낸다면 대안적 모델은 과연 없는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 협동조합들의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본 미디어를 배제하고 지역문이 분산 소유한 영국의 훌륭한 자주 언론 더 브리스톨 케이블의 투지를 배울 것. 독점 배달 앱의 척추에 저항해서 라이더와 소비자가 직접 연대망을 구축한 윙스 협동조합의 공정노동 실험에 찬사를 보낼 것. 상업적 데이터 추출을 차단한 네덜란드의 기비 돈 라인의 데이터 축본 소유지를 즉각 수입할 것. 외국의 성과를 구경거리를 두지 말고 우리 시민단체가 코딩하는 혁명적 수주로 단결하여 독자적 전산망을 구축하라. 무서워. 혁명적 수주로 단결하려. 제가 다 해외에서 실제로 저 AI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과실을 나눠 먹는 방법, 혹은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데이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그 공공 소유권을 그 갖게 할 것, 이런 그 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롱과 혐오가 판친 디지털 공론장, 이대로 합리적 수익 공간을 포기할 것인가? 데시딩과 폴리스의 기술 정치를 수입해서 가짜 여론을 그리고 위대한 돌봄 민주주의를 재건하라. 용어도 잘 만들어내. 이걸 제가 썼겠습니까? 다 저기 노트북 앱에 구글이 수가 없다. 조회수에 미쳐 편향을 부추기는 대형 커뮤니티의 피로감에서 빠져나와 잃어버린 합리적 디지털 아고라를 되찾자. 여기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보시면 바르셀로나의 데시딤이라는 인프라 인력을 행정에 이식하자. 대만의 폴 IS라는 IS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동해서 극단적 갈등의 이면에 숨겨진 80%의 진성 공감 의제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한다. 가짜뉴스 계정을 팩트체크 집단 지성으로 색출하고 오염된 공론장을 정화하라. 이런 얘기 나오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푸틴의 대국민 독일 국민 메시지 이런 거 나누지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라고. 자, 외국 말고 당장 그럼 우리 땅에서 이런 민주적 전산 자산은 없는가?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한국형 민주주의 플랫폼 파티라는 데 있대. 파티 정당. 혹시 파티 가입해보고 싶어요? 없네. 이 파티가 그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 이렇게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의견 개진해가지고 국회나 정치권이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나름 여기 조직된 지금 그 회원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었어요. 관심 없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캠페인즈, 데모스 X, 솔루션 X, 데이터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파티의 지금 활동 상들이에요. 궁금하세요? 뭐 하는 데인지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모르면 그때 물어봐요. 누구한테? 퍼블리시티한테. 그러면 한국형 수기민주주의 플랫폼 파티가 뭐야? 히스토리와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찾아가 정리해줘.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들어봐야 될까요? 그랬더니 한국형 수기민주주의 플랫폼 파티는 디지털 기술과 열린 시민 기술로 공론장과 캠페인, 데이터, 커뮤니티를 통합해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돕는 사회적 협동조합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공식 명칭은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고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신뢰와 협력의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드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름 파티는 프랑스어 정당에서 따온 걸로 정치의 파티처럼 즐겁게 참여한다는 의미로 담고 있으며 시민주도의 정치 공론장을 지향합니다. 비전과 철학, 파티의 비전은 열린 기술, 시민 기술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시민들의 협력 강화과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캠페인, 공론장, 리빙 랩, 공익 데이터,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디지털 시민 광장으로 통합해서 시민이 만들고 소유하는 디지털 공동체를 제안한다. 설립 배경 2010년에 만들어졌답니다. 2010년 후반부터 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해 툴킷, 플랫폼, 커뮤니티를 만드는 활동가들이 모여 출범했으며 개발자나 디자이너, 마을, 비영리 데이터 운동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무렵부터 디지털 시민광장 파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캠페인을 시작했고 현재 2019년 이후 프로젝트 참여인은 총 5만 명, 캠페인 참여인은 18만 명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는 편입니다. 쭉 찾아보면 되죠. 계속 찾아보면 됩니다. 누가 찾아줘요? 퍼블리시티가 다 찾아줘. 지금 저거를 소리로 좀 읽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퍼플렉시티를 읽어줘요. 퍼블리시티가 소리내서 있는 거는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라 할까요?
아까 근데 이거 빼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해놔 볼게요. 챗GPT에서 가능합니다. 재민이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치고 들어오는 질문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있는 재민이에게 물어보기를 누르세요. 그러고 나서 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컨트롤 H. 야, 재민아, 내가 지금 한국형 수기 민주주의 플랫폼 빠띠라는 데를 처음 듣고 뭐 하는 데인지 이제 퍼플이한테 좀 물어본 거거든. 지금 여기 한글로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소리 내서 읽어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소리 내서 읽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재미나이가 여기서 떠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쭉 얘기합니다. 화면에 나온 긴 텍스트를 눈으로 읽기 필요할 때 소리 내어 들으면 편하죠. 현재 사용 중이신 브라우저나 기기에서 이 내용을 소리 내어 읽게 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편한 방법을 한번 골라서 써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 퍼플리스트의 자체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AI 플랫폼은 답변을 소리 내어 읽어주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요. 현재 답변창 우측 상단의 하단점 3개의 메뉴 모양 아이콘 근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스피커 모양 아이콘이 혹시 있으면 듣기 버튼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있는 텍스트를 바로 읽어줄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뭐라고요? 어디? 요거 점 3개를 눌러서 이거 하는데 눌러서 이건 PDF로 내보내기, 독수로 내보내기 비슷한데 예. 점 3개 뉴 아이콘 근처에 공유 버튼 옆을 보시면 공유 버튼 옆 없는데 듣기 버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없어.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현재 PC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계시다면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의 자체 기능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 화면에서 읽고 싶은 부분의 텍스트를 마우스로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 영역 읽기 또는 읽기 모드에서 일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닫고 여기서 읽고 싶은 부분을 클릭 한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읽기 모드로 열기. 단축키를 사용하여 더 빠르게 읽기 모드를 여실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한국형 수계 민주주의 아까 이거 플랫폼 꼬아버려서 디지털 그건 기술과 열린 시민 기술로 예, 공론장 읽어주네. 데이터 커뮤니티를 통합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돕는 사회적 협동. 브라우저에서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캠페인즈 플러스. 합의란 무엇인가? 됐죠? 공식 명칭은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나 뭐 혹시 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브라우저 안에 그 접근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든 소리로밖에는 그 정보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장치들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이걸 잘하는 아이들이 애플의 전자기기에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굉장히 많은 그 보이지 않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렇지. 이런 기능들이 거의 외국계 그 프로그램에는 다 들어있어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서 어쨌든 저런 시도를 하는 그 움직임도 있다. 한번 연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나오네요. 아까 그 장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대 테크 자본이 무단으로 지역 정보를 긁어가게 놔두지 마라. 이제 사실 수원만 하더라도 여기 화성 저번에 가면서 이뻐가지고 밤에 사진 한 장 찍고 갔었는데 이게 저기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정보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사회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더라? 뉴질랜드의 그 마사이족인가 무슨 족인데 굉장히 고유한 언어를 굉장히 적은 그 부족민들만이 쓰고 있는 언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 빅테크 AI 그 개발 업체들이 전 세계 언어를 이제 개발한답시고 그 언어에 대한 그 사용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를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막았대요. 그런 사례도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역 예술가들과 더불어서 뭐 새로운 데이터 커먼즈를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기업 여기 생태 데이터 아니면 우리 역사 데이터 이거
AI가 학습한다는 이유로 그냥 쓰게 할 이유는 없다. 그거에 대해서 공적인 돈을 내라고 해라. 그 데이터가 다 학습하려면 이런 데이터 학습에 대해서 비용을 물리는 그런 그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본의 기술 독자 앞에서는 주립된 시민으로 도대체 어디서부터 역습을 시작할까? 치밀한 4단계 실전 로드맵을 시행하렵니다. 87년 위대한 민주화 투쟁 역사를 21세기 빅테크 집에 장막을 찢어내는 디지털 취향으로 보아라. 어디서 이런 표현을 배워가지고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디지털 아고라를 상설해서 만들었다. 자, 당신은 AI 추천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소비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권력에 질문하는 비판적 시민인가? 와, 이거 봐. 레이저를 모아가지고 휴대폰을 깨버리잖아. 대단해. 기술 자본주의 뭐라고 하더라? 이번에 이 만들어지는 이 자본주의를 뭐라고 칭하는 표현이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쭉 들어보십시오. 요 교재는 어차피 제가 만든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링크로 다 태워가지고 다 공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다 갖다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요 뭐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47분? 네, 10분 남았으니까 여러분의 그 자유 질문 아니면 뭐 Q&A도 좋고요. 그 제가 꼭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그 몇 가지 그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요런 정도의 그 이 교환을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식의 그 내가 쓰지도 않는 문장을 저렇게 막 어디 집회 시위에 무슨 막 선언문을 썼듯이 저렇게 원고를 써낼 수 있을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저게 가능할까?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된다니까요. 요 교재 만들어내면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먼저 저걸 열어요. 재민이가 왔다예요. 재민이가 왔다. 그래서 재민이를 열고 여기 있다. 인공지능 시대 민주 시민과 실행 방안. 재민이를 열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연 다음에 무조건 캔버스를 켜요. 무조건.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점. 아니면 캔버스 대신에 이제 캔버스를 열 때는 내가 이미 뭔가 그 소스가 될 만한 자료들을 갖고 있을 때는 캔버스를 열어서 거기서부터 대화를 그러니까 소스를 넣어준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면 되고요. 그것도 없어.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캔버스 대신에 요걸 열어요. 딥 리서치. 여기. 딥 리서치. 신층 리서치라는 뜻이에요. 이 딥 리서치를 걸고서 똑같은 주제를 그 검색해오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요런 자료 찾아줘 하고는요 아예 수준이 달라요. 퀄리티상으로 그 한 따블 정도의 한 4-5배 이상의 퀄리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딥 리서치를 아예 맨 땅에서 새로운 그 소스 자료를 내가 먼저 만들고 싶어요. 이게 검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딥 리서치를 걸고 나서 그거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소스가 이미 있어. 그러면 그때는 캔버스를 켜놓고 작업을 시키시면 돼요. 그럼 얘랑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냐? 아까 얘랑 나눈 대화가 있는데 이미 이건 노트북이고 여기 장애인 지원단체 여기 보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장애인 지원 활동가들을 위한 AI 활용 심층 리포트. 자, 이 딥 리서치를 걸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런 정도가 나와요. 처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이러이러한 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교환을 하나 짰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줄래? 라고 얘기하면 얘가 어느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뭐를 가서 뭐를 분석하겠고요. 국내 정책 복지 분야를 조사한 다음에 국내 사례를 분석하고 다시 해외 사례를 분석한 다음에 수집된 사례를 실무적으로 다시 하고 행정처리된 방안을 만들어내고 각 활용 사례별로 나눈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지까지 분류할게요. 요렇게 분석을 해요. 요렇게.
예. 뭘 걸면? 딥 리서치를 걸면. 안 걸면 그냥 문장만 분석해가지고 바로 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아예 논문을 써줘요. 예. 이런 게 딥 리서치입니다. 보통 적게 나오면 한 5페이지, A4 한 5페이지에서 6장, 많이 나올 때는 한 10장에서 12장 나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논문 하나 내가 새로 써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다니까요, 지금. 네. 그리고 여기 요거 어디서 발췌했는지 인용 출처 다 뽑아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읽었지만 보고서에 사용하지 않고 버린 소스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써요. 네. 봤는데 요거 쓸 때는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인용한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런 게 딥 리서치예요. 이게 챗GPT에도 그대로 있어요. 구글을 제미나이한테 가서 딥 리서치를 시켜가지고 얘가 연구 계획이라고 이렇게 짜주면 연구 계획을 그대로 베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챗GPT한테 가가지고 딥 리서치 시켜서 걔한테 또 하는 거예요. 야, 제미나이한테 이거 이렇게 시키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연구하게 된다. 너도 요 연구 계획에 맞춰가지고 너도 심층 리서치라고 그래요. 챗GPT는 심층 리서치 하죠. 그럼 심층 리서치 챗GPT한테 짜더라면요, 얘보다 거의 더 많았으면 많이 써주지 더 짧게 써주진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주제를 맡아가지고 이걸 어떤 강의안을 만든다든가 발표안을 만든다든가 뭐 논문 같은 걸 새로 쓰고 싶다 그러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제미나이에 딥 리서치를 걸든가 챗GPT에 심층 리서치를 걸어놓고 연구 계획을 세워서 리포트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넘길 수 있어요. 어디에 넘겨? 아까 노트북 에레반트. 노트북 에레반트에 이걸 넘겨요. 이걸 소스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걸 그대로 넘겨요. 소스로 넘긴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장애인 교육에 대한 거였죠. 그러면 이 장애인 지원단체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 오늘 새로 만든 거 여기 숫자를 좀 매겨나가는데 요거네요. 장애인 지원단체 임직원 교육 방법. 요걸 요 내용이 좀 전에 아까 얘가 써줬던 그 문서를 그대로 다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패턴 부분만. 그리고 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해줘?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배터리 좀 슬라이드 만들어줘라고 하는 요게 여기에 있어요. 슬라이드 자료. 얘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요. 여기 명령어가 제가 카피를 안 해놨네. 여기다가 슬라이드를 요 내용을 가지고 이걸 내가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발표용 슬라이드를 만들어줘라고 하는데 그냥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추가 옵션이거든요. 추가 옵션을 써가지고 여기 발표용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거든. 너무 어지러우면 귀찮으니까 좀 짧게 하는데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그 형식을 미리 다 정해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슬래시하고 슬래시 0 그러면 슬래시 0에 제가 뭘 넣어놨냐면 첨부한 원고를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라 슬라이드 구성 원고와 시각자료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본 작성 지침, 업무를 꼼꼼하게 읽고 어떤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성을 높게 만들어줘. 슬라이드 원고 제목은 이렇게 만들고 문체는 이렇게 써. 부제목은 이렇게 붙이고 문체는 이렇게 하고 본문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거 시각자료 프롬프트를 쓸 때는 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도가 필요한 거는 개념도를 그리고 수치 데이터가 필요하면 인포그래픽을 그리고 테이블이 필요하면 그 다음에 차트를 생성해줘. 사진 자료가 필요하면 어디 가서 찾아갖고 갖다 추출해서 삽입해줘.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드를 어떤 꼴로 만들고 싶은지를 미리 다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슬래시 0, 슬래시 1 슬래시 1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슬래시 1 어디 갔어? 그러면 얘가 뭐라고 되냐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AI 초보 입문자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알려주고 싶어. 이 문서에서 말하는 핵심 지식과 기능을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만화 스타일로 정리해줘. 본문의 핵심 요지를 말풍선 박스를 통해서 사람과 AI 로봇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얘가 AI하고 사람이 대화하는 만화로 만들어줘요.
그리는 시간은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만화 그리는 게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뚝딱하고 만화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진짜 만화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이 말풍선에 넣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구글이 만든 이 노트북 LM의 이 슬라이드 생성 기능은요,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슬라이드 생성 도구 중에서 탑입니다. 저렇게 문장 하나만 달랑 주고 나서 저걸 구조화시켜가지고 개념화시켜서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해내라고 하면 다른 어떤 도구나 어떤 그 슬라이드 작성 도구도 저 정도로 못해내요. 구글의 이 이미지 그 해석 능력과 이게 학습이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저런 그 뭐지 또한 만들어내서 말도 안 되는 막 그 혁명적 선언서를 쓰는 게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 보이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을 꼭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슬래시 제로 하면 이게 딱 나오는 거 네. 어디에다 그거는 여기 구글 크롬에 여기 텍스트 브레이즈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텍스트 브레이즈. 여기 웰컴 투 텍스트 브레이즈라고 해가지고 여기 만약 내가 추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 수원 전자를 눌러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뭐뭐 나는 수원에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채로 해가지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다가 요거 제목 붙여주고 여기 슬래시 뭐 Z로 해줘. 그럼 영문자 Z 이렇게 하는 거예요. Z 이렇게. 여기다가 잔뜩 써놔. 여기다가 요 슬래시 Z로 하면 요런 문장을 자동으로 집어넣어줘. 어디다가 이 구글 크롬의 입력 창에다가 그런 걸 해주는 이런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텍스트 브레이즈라고 하는 애를 찾아서 설치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걸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을 지금 공부를 저렇게 노트북 LM으로 넘겨가지고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영상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 오니까 제 거 지난주 거 누가 공부하고 계시던데 그거를 2시간짜리 언제 다 듣고 공부하시려고요. 그런 그 무모한 그 도전을 하지 마세요. 지난 금요일 날 2시간짜리 라이브인데 여기에 핵심만 내가 추려서 보고 싶다. 그럼 요걸 켜놓은 상태에서 얘를 눌러요. 얘는 노트북 LM 웹 리포터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요걸 누르면요. 이 영상을 새로 노트북에다 만들어서 넣어드릴까요? 라고 얘가 물어요. 만들어줘, 새 노트북으로. 그러면 얘를 그대로 읽어가지고 좀 전에 우리가 썼던 그 멋진 노트북 LM으로 자동으로 그냥 노트를 하나 만들어줘요. 열어줘, 노트북 열어줘. 그러면 또 짠 하고 그 영상을 불러와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얘가 다 읽은 다음에 최규문의 디마불사는 요런 내용이에요 라고 쫙 불러옵니다. 그러면 됐어. 이거 내가 2시간 동안 언제 듣고 있겠니? 핵심만 뽑아가지고 슬라이드 15장 만들어줘. 그러면 지금부터 얘가 띵띵띵띵띵 돌면서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해줘라고 굳이 길게 안 써도요. 요 내용 쫙 보고 나서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그냥 쫙 이쁘게 만들었어요. 15장짜리. 어떤 분들은요. 저거 하나만 하면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고 3번을 연속 눌러. 그러면 이게 3개가 동시에 만들어서요. 한 번 더 눌러. 또 생겨요. 한 번 더 눌러. 또 생겨요. 그러면 요 3개가 다 똑같을 것 같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소스가 같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나오나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셋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로 꼭 찍어서 보고 가지고 발표해요. 이런 걸 누가 하는지 아세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하고 계세요. 대학교 교수님들 얼마나 게으른데 공부 안 해. 어젯밤에도 제가 2시간 동안이나 노트북 LM 쓰는 방법 저기 대학교 선생님한테 설명드렸거든요. 쓸지도 몰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오늘 발표에 학술 발표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학술 발표 간다고 고마워요 교수님 그런 메시지 와요. 완전히 그냥. 다른 질문 없으세요? 시간이 8시가 다 돼서.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는지. 우리가 아이들을 아이를 먼저 공부하는 게 낫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아까 아이들은 이렇게 쓸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궁금해. 뭐가 뭐 어떻게 하지? 지금 제가 아까 궁금하면 뭐 해야 되지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퍼플리션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키운 아이들은 여기 재민이한테 물어보라고 돼 있네요. 얘한테 물으면 되겠네. 이게 그냥 내 노트북 아니라 내 웹브라우저에 있는 그냥 옆에 있는 24시간 가정교사라니까요. 모르면 다 답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어떻게 소리 내서 읽어줄 수 없니? 야, 저 얘한테 물어봤잖아. 집에 가서 그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고 내 크롬 브라우저는 재민이에게 물어보기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 보세요. 뜬다. 복 받으신 거예요. 그거 이게 전 글로벌로 찬찬히 순차적으로 롤링아웃이라고 그래요. 돌이 구르면서 열리듯이 열려지는 그게 사용권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뜬다 그러면 이 재민이에게 물어보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하세요. 아이들을 교육 필요 없어요. 야, 혹시 네 크롬에 재민이에게 물어보기가 있는지 봐라. 그리고 엄마가 바쁘거든. 애한테 물어봐. 그럼 돼. 훨씬 똑똑하고 훨씬 잘 알려줘. 그래서 사실상 개인 가정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잘 쓰고 있잖아요. 예. 잘 쓰고 있는 거는 맞는데 예. 아이들을 지금 키우면서 어떤 교육의 방향 음. 그러니까 뭐 학원도 보내야 오케이. 되고 예. 수학학원도 보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아이들이 어떤 이제 딴 교육 필요 생각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딴 교육 필요 없고요. 네. 그저 제가 맨날 학부모님들 만나면 딱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애들 독서 교육이나 시키세요. 책이나 좀 많이 읽히세요. 딴 거 암기 교육 다 필요 없어요. 왜? AI한테 뭔가를 시키고 답을 구하는 거는요. 철저하게 대화예요. 대화. 예, 소통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은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내가 구사할 수 있어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소통이 돼요? 내 머릿속에 뭐 텔레파시를 읽으라고? 안 돼요. 어떤 형태든 간에 내가 알고 싶은 거나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 내용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트랜스레이트, 번역을 해야지 기계가 알아듣고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이 기계라는 놈이 이제 전 세계 언어 100개국 언어를 아무것도 거침없이 다 읽어내. 동시통역까지 해요 지금. 올 하반기면 아마 구글이 동시통역기 아마 서비스를 하게 될 거예요. 이미 기술적으로 다 시연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데 주고받는데 걸리는 그 인터벌이 2초밖에 안 걸려요. 2초밖에. 동시통역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한글을 쓰든 일본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얘가 용어를 쓸 줄 몰라. 무슨 말을 해야지 그 기계가 이게 이 말을 용어 사진에서 이해하는지를 용어를 구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글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기계랑 소통하려면. 그럼 한글 잘하는 건 뭔데요? 책 많이 읽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AI 시대의 교육은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교육도 독서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최후까지 생존할 교육도 독서 교육밖에 없어요. 말이 통해야지 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지. 텔레파시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독서 교육만이 유일하게 AI 시대에 생존할 교육입니다. 애들 책 읽히세요. 그럼 됩니다. 네.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라고요. 문제를 정의할 능력을 갖는 게 문제가 느껴지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질문을 뭐하러 하겠어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질문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제기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은 독서교육밖에 없다고. 책 읽기세요. 끝. 뭐에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근데 저는 되게 미미한 수준으로 예. GPT를 쓰는데요. 예. 아이들이 여기에 의존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게 거짓말을 되게 잘하던데요. 거짓말은요 원래 얘의 주특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AI라는 도구는요 뭔가 굉장히 얘가 논리적으로 막 잘 생각을 해서 답을 막 굉장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냥 언더스탠드를 하고 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언더스탠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문장이 나오면 앞에 있는 질문의 맥락과 이 흐름을 타고서 주어가 하나 딱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확률적으로 무슨 단어가 오면 제일 좋을까를 확률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글자를 조합하는 글짓기 기계예요. 왜 거짓말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그걸 재미나이한테 물어봐, 챗GPT한테 물어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른들이 거짓말을 적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긴 하죠. 근데 원천적으로
챗GPT가 됐든 이 지금 현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AI의 기본 구동 원리는요. 글짓기 기계예요. 우리는 글짓기 기계를 만든 거지 만물 박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글자가 나오면 첫 번째 주어가 나오면 그 주어에 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는, 을, 리, 가 중에서 뭐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를 확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그냥 뽑아서 나열하는 기계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해하는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얼마나 똑똑한 거야. 확률 계산을 해가지고 인간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은지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은지를 문장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지어지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거짓말이지 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님께서 원하시는 장문의 문장을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자기의 임무를 다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를 짓게 만드는 거를 어떻게 줄일 건가는 이제 전문 AI 그 연구하는 자들이 일 삼아서 자기 그거죠 임금을 벌고 그 작업을 해요.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AI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직도 극복이 안 돼요. 거짓말인지 모르고 계속 떠들어요. 그건 결함이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린 길짓기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지 팩트 체크 기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원래 구조 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얘는 섭해요.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서 좀 일하고 있는데 맨날 자꾸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한 번 이제 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잘못 알려 주더라고. 예. 저는 이제 그 수원의 지방선거 비례대표자가 누군지를 그 전서부터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했는데 처음에 그럴싸한데 자꾸 틀려가지고 결국 10번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10번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계속 따지고 해놨는데 차후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런 마지막에 제가 질문하고 답을 얻었던 게 나오는지. 제가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원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 챗GPT가 됐든 저기 뭐가 됐든 요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GPT야, 너 학습 리밋이라는 게 있다며? 도대체 네가 내 질문을 내가 만약 너한테 던지면 그거 네가 언제까지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답하는 거야? 너의 학습 마지막 시점이 언제지 나한테 좀 알려줘. 이걸 물어보세요. 너 학습 언제까지 한 거 가지고 나한테 지금 답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사전학습 데이터 기준 제 기본 지식은 2024년 6월까지 정보를 중심으로 학습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4년 6월 지금 몇 년인데? 지금 26년 6월이잖아요. 언제적 지식이라는 얘기요? 2년 전에 학습이 끝난 아이예요. 이게 프리트레인드, GPT, PT,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된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동안 인간이 모아오는 수많은 지적 재산을 얘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걸 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 마지막 지금 시점이 얘만 하더라고. 챗GPT 지금 똘똘한다고 하는 5.5 쟤도 지금 24년 6월에 자기 학습 끝났대잖아. 그러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식을 얘가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신 뉴스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학습한 적이 없는 건데 왜 물어봐 그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어보세요. 재민이도 대부분 빠른다. 구글이 그나마 지금 학습을 수시로 하는 편인데 구글도 지금 아마 2025년 2월까지 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챗GPT 2년 전 거예요 지금. 퍼플렉시티는 애시당초 검색하고 팩트체크를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검색을 최신 자료를 하지 않고는 답을 아예 안 해요. 얘는. 이런 질문은 퍼플렉시티한테 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질문은 퍼플렉시티한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퍼플렉시티는 검색과 팩트체크를 자기들의 기업 사명으로 삼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검색을 거치지 않는 답을 안 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쟤를 써야 되고 어떤 데는 쟤를 써야 되고 어떤 데는 쟤를 써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재미나이 같은 경우도 어느 시점까지 딱 그 계속 이제 어제 뉴스도 막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쌓이는 학습되는 시점 마지막 시점.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학습 리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어디나. 왜? 단계를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사건, 뭐 어제 무슨 뭐 저기 뭐 포항제철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인부가 3명이 죽었어요. 뭐 이런 뉴스를 하나만 달랑 올려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관계 속에서 다 그 뭐죠 다른 데이터랑 연동을 시켜서 야 포항제철에서 3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거든. 그거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랑 연관된 사건으로 학습해. 이거를 다 그러니까 그 한 마디 한 그 학습 자료에 대해서 연관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연동 작업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게 학습이에요, 데이터 학습. 그런데 그거를 매일같이 어떻게 해? 지금 쌓아놓고 읽어놓은 그 이제 문서만 5조 개가 넘는데 그 5조 개하고 지금 포항제철에 인부가 3명이 매도로서 죽었습니다라는 이 팩트를 갖다 연결해서 다시 재학습 시켜줘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학습에 대해서 AI 학습을 그렇게 수시로 그냥 새로 하는 데이터만 올려주면 학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를 다 학습을 시켜줘요. 관계를. 이 단어와 저 단어와 저 단어의 관계를 학습을 시켜줘야지 이 단어가 포항제철에 인부 3명 죽었습니다라는 신소식이 그 다음 문장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어려워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양자역학 수준이에요. AI의 이 딥러닝을 공부하는 건요 양자역학 수준이에요. 설명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쉬운 질문만. 예. 지금 아까 일상생활에서 예. 그냥 제미나이하고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예. 그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하고 예. 갈등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횟수 제한만 있다고 했는데 유료 제한하고 했을 때 완성도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완성도 차이 거의 없어요. 횟수 예, 제한 횟수 제한. 용량 사용하는 횟수와 양의 제한이지 기능을 제한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내가 혹시 뭐 무료라고 해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그 거짓말.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냥 돈 내는 사람들이 자기가 뻗기려고 그냥 하는 소리. 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날 셉시다. 출연했으니까. 예.